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그것 없이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제만 일으키는 것뿐인데 당신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공짜로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 자매인데 나를 내려다보는 화려한 여자가 큰딸이고 나는 둘째 딸이다.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셋째 딸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여동생에게 불친절한 말을 퍼붓는 사람이다. 나는 뒤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며 방을 뛰쳐나갔다. 언니의 얼굴이 슬프게 일그러져 있다. 언니가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내 편이에요. 고마워. 언니네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영원히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싶었어. 그게 내 의도였어. 그래도 언니는 내가 슬퍼하는 가운데 나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여동생의 남편인 케이스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아픈 여동생을 집에 두고 임대를 시켜주나요?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인 나오코입니다. 이제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언니, 제가 커튼을 열게요. 셋째 언니, 그래서 제가 계속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유였어. 안녕 나오코 누나, 오늘은 발이 아프지 않게 일어날게요. 셋째 여동생은 선천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어 몸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손가락 끝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움직이고 싶을 때 몸을 구르거나 걸을 수 없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나는 항상 여동생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하지만 나는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여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바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언니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타키기 누나의 생일이어서 침대에서 깨웠어요. 잡고 있던 손이 멈췄다. 장작은 우리의 큰 누나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이 집을 떠났고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 이유를 떠올리며 나는 침대 위에 있던 손을 꽉 잡았다. 몇 초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죽은 사람도 돌봐야 합니다. 안 하면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 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화가 나서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언니는 늘 자기 돌보는 걸 싫어해서 언니가 직접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여동생을 돌보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 마음대로 놀게 놔둘 수도 있지만 그날 들었던 말을 용서할 수 없었어. 나오쿠 누나. 여동생은 내가 침묵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을 걸었을 것이다. 이루나는 재빨리 그녀를 끌어당겨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준비했다. 시작했다. 나는 내 여동생을 사랑하는데 그 여동생은 아프지도 남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 대해 징징거리고 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항상 조금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미안한 얼굴로 웃으며 나는 여동생이 헌신에 짓밟힌 것 같고 그때부터 여동생은 나의 누나였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연희는 내 표정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눈치채고 얼굴이 살짝 흐려졌다. 하자. 나는 그녀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런 얼굴을 보라. 아침을 먹지 마세요. 음식을 먹자. 벌써 간지럽네요. 내 미소에 누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마도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기분에 따라 말을 끊는 나와 달리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언니다. 그것은 그런 끔찍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예민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고 행동도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도록 두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 교류가 있은 지 몇 달 후 병실 창밖으로 활짝 핀 벚꽃이 보였습니다. 나는 작은 꽃잎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언니가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의사와 부모님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은 마치 잠든 듯 눈을 뜨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는 듯하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서 있을 수 없어 하얀 침대 위에 두 손을 얹고 쓰러졌다.
넘어졌다네 옆에 있던 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주었고 아버지는 내 옆에 계셨다. 아까 있던 의자를 꺼내서 나에게 앉으라고 권유한 의사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들어갔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력해지는 언니의 몸을 보면서 저는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왔을 때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갈색 아닌가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할 수밖에 없군요. 내가 오유를 물었을 때 나는 25살이었습니다. 사사키 씨는 아직 인생의 갈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모두 언니의 겸손한 보살핌 덕분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의 얼굴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벌어진 구멍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고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쏟아져 나온다. 나는 그것을 치워두었다. 안녕 나오코. 눈물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내가 병원에서 로빈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장작을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방금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나는 언니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언니가 나에게 잘못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건반사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가했던 긴장을 풀어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병원을 나섰다. 나는 전화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여동생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언니는 내가 집을 떠난 이후로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여동생이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난 키리 처남의 연락처는 몰랐다. 결국 저는 여동생과 그 남편에게 여동생에 관해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니 생각에 멍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취미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삶은 일과 여동생을 돌보는 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잃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만큼 나이가 들었더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나오코 씨, 결혼해서 행복해지길 바라요. 나는 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입과 혀를 움직이려고 평생을 보낸다. 나에게 전하려고 애쓰던 그녀의 서투른 미소를 기억하며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행복을 빌어준 언니를 위해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엎드려 서 있는 여동생의 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녀는 사진 속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해 보입니다.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을 때 바람결에 휴대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것 걸려온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린이입니까? 피곤해요. 저는 케이스케이입니다. 형, 다른 사람은 내 처남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내 여동생이 집을 떠나던 날이었다. 그것은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형부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형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형님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형부는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은 달리나요? 소중한 여동생을 남겨두고 처남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여동생을 내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사이마키에게서 들었습니다. 처남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야? 나는 간병인 역할을 할 만큼 지쳤다는 말을 듣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녀만 여기로 데려온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형부님의 열띤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도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형,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사나의 내 여동생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내 말에 급속히 기세를 잃은 처남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여동생을 돌보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병원에서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가슴으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내 순서대로 설명을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설명을 부탁하자 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다. 약 3개월 전 마키는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동생을 돌볼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갑자기 휠체어를 탄 여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누나는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그녀를 방치되어 있던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처남은 그런 일을 한 가족에게 항의하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지된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재택근무를 하는 처남에게 여동생의 돌봄을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느낄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랑 집에 가자. 그것을 드실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주말에 누나와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고 주말 오후에 처남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어머니와 나는 아파트 앞에 서서 조금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세우리는 지정된 방으로 가서 심호흡을 한 후 문 옆에 있는 인터폰으로 몸을 돌렸다. 띠버튼 안쪽에서 짧은 비명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왔어.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이를 빠른 길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언니는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형부의 등에 꼭 붙어 나를 깨웠다.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 형부는 깜짝 놀라서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언니는 어색하게 그 장면을 막았다. 더 이상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나를 쳐다보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그녀의 추론을 검토하고 거실로 향합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던 사람은 내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여동생과 비슷한 또래인지 궁금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휠체어를 탄 여성이 불편해 보인다. 성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가 내 등에 쓰러져 의미 없는 말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느껴진다. 오빠, 그녀는 내 여동생은 아니야. 물론 그 사람도 내 딸은 아니다. 구리의 말을 듣고 형부는 깨달았습니다. 성게나는 조용히 중얼거리고 우리 셋은 뒤에 있는 여동생을 돌아보았다. 매키의 어깨는 놀랍고도 재미있는 방식으로 흔들렸고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그녀가 누구인지 설명해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자친구가 보였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니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녀가 일어나려고 할 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바퀴를 다 마치자 우리는 휠체어를 탄 어머니에게 몸을 돌려 스즈키에게 계속 권유했습니다. 제 이름은 토야마 카나코입니다. 토야마 형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놀란 소리를 냈다. 내 동생을 아시나요? 어쩌면 당신이 도야마 씨일까요? 내 여동생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처남에게 다가갔고 형부는 당황했지만 나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토야마 씨 선배의 여동생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왜 동생인 척 낯선 사람을 데려왔나요? 그런 짓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었나요? 거기에 나는 웅크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언니를 노려보았나 보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설명해주세요. 모든 건 너에게서 시작됐지. 그렇지? 내 말을 듣듯 누나는 아사테를 바라보며 침묵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입을 열지 않을 생각인가요? 그것은 되었다. 마키상이 오빠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나코상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자 언니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다. 또 어머니는 카나코에게 달려들려는 듯한 누나를 제지했다. 미안, 처음부터 다 말해줄게. 카나코는 결심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다. 어릴 때 사고로 몸의 절반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여자의 존재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오빠와 연애 중이던 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이 말한 것 같던데 여동생을 한 번도 돌본 적도 없는 언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앞에서 좋은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책임을 형부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고 형부는 그것에 기뻐한다. 큰 아이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남이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며 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화가 났고 동시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책임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 더욱 꽉 쥔 주먹에 힘이 생긴다. 어린아이처럼 변명을 했을지도 모른다. 비명을 지르던 누나는 놀라서 어깨를 흔들더니 조용해졌다. 캐지안이다. 당신 가족도, 죽은 여동생도 이런 일에 이용당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마음을 바꾼 듯 맹렬한 목소리로 언니를 꾸짖는다. 그는 방구석에 서서 여동생에게 말을 쏟아붓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의식계보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다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사계절을 뛰어넘어 짧은 비명을 지르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는 넘어졌다. 누나의 변명은 바닥에 등을 세게 치는 순간 마침내 멈췄다. 한동안 방 안에는 언니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후 의례주의자인 모토이 케이스케는 여동생과 이혼했고 그 역시 카노코의 형에 해당한다. 화가 난다. 분명히 그는 다음날 회사 상사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졌고 동생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 결국 그만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내 동생인 척한 걸까요? 그간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된 코노코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물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왜 그렇게 언니에게 순종했을까요? 설사 그를 알게 됐다고 해도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말만 하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노코에게 이득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뭔가 그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컵에 비누칠을 할 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돌려드릴 때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소매 속에 숨긴 왼손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태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 이유를 지적했다. 왼쪽 약지에 새로운 손가락이 생겼다. 반지가 빛나고 있어요. 코노코 씨는 나중에 케이스케 씨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겸손해요. 얼굴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 코노코는 케이스케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언니가 그녀를 그에게 데려갔습니다. 가져가서 집에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그는 완전히 반한 것 같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어쩌면 케이스케 씨도 조금씩 그녀를 보살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중요하다는 느낌이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반영내 말에 코노코 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언니의 미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나는 깊게 웃었다. 왜 침묵하니? 딸 미나코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딸과 그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남편과 저는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에 떨어져 혼자 집에 있던 딸이 주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침묵을 지켰다. 왜 그래? 이곳에서의 생활은 잘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딸이 떨면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거기에 비친 장면을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제 미나코를 구출해야 해요. 남은 증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과 저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요양나는 딸을 시댁에서 데리고 나갔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며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것은 최근에서야. 미나코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안영근은 23세의 딸 미나코와 막 결혼했습니다. 사카모토 학생들은 마치 대학교 선배처럼 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교 선배처럼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주세요. 아내와 나는 그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남편 다이스케에게 미나코가 자신의 학생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자주 말한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식과 결혼식은 선량한 도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졌고 딸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미나코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 반했어요. 부모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걱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그녀의 그런 면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지켜봤다. 내 딸과 그 딸의 남편이 배에서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나코가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우리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결혼한 지 2달 만에 토미나코한테는 연락이 안 됐어요. 아마도 미나코는 할 일이 많아 바빠진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쌓인다. 이전에는 연락을 했다면 그날 저녁, 늦어도 2에서 3일 안에 답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미나코가 바쁘다면 그냥 바쁘다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다시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하던 중 남편 다이스케에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나코 나도 부모님을 떠나려고 해요. 집을 가까운 거리로 떠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다이스케는 미나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학생들과 양심이 나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자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의존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개월이 됐어요. 단지 안부를 전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 위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다이스케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미나코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미나코에게서 그런 대답을 받지 못하면 나도 걱정이 된다.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잘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학생들과 양심에 연락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교류를 한 적이 없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다이스케가 미나코에게 연락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위의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불안을 달래주면서 위로해준 다이스케도 내 딸을 걱정하고 있다. 마음을 누설하다 답변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래서 다이스케는 얼굴을 보러 갑니다.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미리 연락드릴 생각은 없으나 짠 재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다이스케에게 물어보니 근처에 있을 때 들러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학생 집 근처에서 손을 준비하면 규제 사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안했다. 나는 다이스케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에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에겐 없는 이유가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연락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미나코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딸이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과 그 남편과 함께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의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카모토님에게 문의가 있습니다. 딸의 일정 남편과 저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미나코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바로 집에 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있었다 놀란 미나코의 얼굴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루스카인가? 현관 앞에 다이스케에게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낮으니까 전업주부인 미나코도 거기 있을 거라고 초인종을 불렀다. 울렸다. 차인벨 소리가 무심하게 울려 퍼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쩌면 실제로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창문과 유리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는 초인종을 가리킨다. 나는 사시 다이스케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현관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5개월 만에 미나코를 만났다.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자 미나코는 조용히 밖을 내다본다. 미나코는 우리가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부도 근처에 할 일이 있어서 들러봤습니다. 집에는 미나코만 있다. 분명히 집에는 학생이나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객실로 끌려가서 왜 그가 우리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나요? 그는 한동안 조용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불편함을 느껴 입을 움직여 뭔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말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됐다고 화를 내는 건 아니다. 늦게 전화했는데도 몇 달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미나코가 걱정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줘 그러자 미나코는 다른 방에서 봉투 가방을 가져와 안에 있던 사진 뭉치를 꺼냈다. 떨고 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내가 본 것은 학생과 이름 모를 여자가 서로 팔을 잡고 있는 모습, 그게 전부였다. 대신에 딸의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사진에는 받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케니치 역시 미나코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내라는 저주를 받는다. 딸아이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딸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서서히 우울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숙이고 엄숙한 태도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나코. 그때 그 친구가 그 사진을 줬어요. 사실 미나코는 친구를 만나기까지 한 달 정도 전부터 친구와 상담을 해왔다. 미나코 씨는 아내의 코골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서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편 미나코는 혼자 쇼핑을 하던 중 친구를 다시 만났고 미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아이가 걱정되는 친구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물어보니 다들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벤트가 설명되었습니다. 카오루도 미나코가 당장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내로서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지만 더 나쁜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카오루는 미나토, 그는 학생들에게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동의했고 논쟁 없이 미나코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그게 다야. 처음부터 섞여 있지 않나요? 조용한 성격의 미나코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학생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분명히 그는 머물겠다고 말했다. 저는 아직 결혼했어요. 왜 인간의 피부로 그런 말을 했나요? 당신이 입고 있는 저건 악마 아닌가요? 평소에 나를 꾸짖던 다이스케는 화나고 화난 내 얼굴을 보고 그냥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주먹을 꽉 쥐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나는 감정이 고조된 채 일어서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름다운 딸이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내가 당신에게 허락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10배로 갚아줄 게우리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과 남편 사이의 관계를 끝내다 미나코를 구하기 위해 학생들과 카오루가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은 미나가 실종된 것을 인지한 듯 그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급히 들어왔다 진실을 아는 우리들이 사과할 수 있다면 우리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코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그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대로였고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론 아무래도 강하게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딸이 딸이면 그 부모도 그 부모입니다. 그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도요. 보통 우리는 가능한 한 우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린애처럼 핥아졌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내 실제 성격을 여성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쌍이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한 번 불이 붙으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친척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단지 사람을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든 나는 내가 한 일을 되돌릴 것입니다. 꼭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룹은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협박에 겁이 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재빨리 말을 이었다. 나는 달려가서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복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예정대로 변호사와 이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부모님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녹음할 수 있었다. 미나코는 유리하게 이혼을 하게 됐고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을 퍼부었다 있었습니다만 사정상 이번에는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코는 남편의 학생과 함께 향기를 맡았습니다. 바람난 상대로부터 무사히 의사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복수극에서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피운 파트너는 학생의 가족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학생과 카오루를 만났습니다. 나는 돈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시댁에 접근한 사람도 상대방이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반면에 바람을 피웠던 상대는 결국 내가 의사 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자라고 해서 학생 만나면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을 사기 결혼죄로 고소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저의 행동으로 인해 밤낮 없이 고통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과 식구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케이치와 그의 학생들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직장과 친척들에게 퍼졌습니다. 마을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그곳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버려졌고 그의 가족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편 딸 미나코는 이혼을 하게 되어 한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계속됐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았고 그는 점차 회복되어 지금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그곳으로 통근한다. 오랜만에 딸을 부모님 집에 모시게 되어 기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슬픈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연수입 3천만엔 변호사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얻었다요. 동생은 남편의 팔을 껴안고 호쿠소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부모님, 시부모님의 눈빛이 멍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당신의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나랑 달리 넌 못생겼고 체격도 나빠. 게다가 남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살아. 도와줄 수 없는 바보. 나는 아름답고 착한 성인 여자인데 그 옆에는 누가 서야 할까? 카나네테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괴롭히기 위해 누군가의 남자를 훔치는 것입니다. 언니의 뛰어난 방법인데 이번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남자 변호사는 없습니다. 우하, 그게 뭐야? 그건 사실일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여동생을 안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의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나는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신을 해서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근처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갑자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불임이 되기로 결심했다. 노다이 때문에 출산 후에도 계속 친가에 머물고 있다. 사실 이번 아이가 첫 아이일 수도 있다.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다이스케의 솔로 불임이 끝나게 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누나 토모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부모님 집도 토모미 집이라 다시 오는 것에 불만은 없지만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말이 토모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토모미는 무티비키를 빼도 괜찮아.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나도 질투한 적이 있었는데 토모미는 외모가 좋더라. 나는 그 점을 아주 잘 이해한다. 주변에서 놀림을 받아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서류와 지위로만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그 여자에 대한 욕설을 퍼뜨리고 잘 인도해서 그 사람을 잡도록 하세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라 아니면 공개적으로 덮어쓰고 그녀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어도 멋있어 보이는 것은 여전히 좋은 일이다. 퍼터를 통해 남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남자들은 결코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랑의 윤리는 파산한 것입니다. 나는 누나에게 정말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서 남편 다이스케만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손이 닿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토모미 씨와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법률 분야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서 토모미의 안경이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았다. 사실은 안 이루어지면 더 좋아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토모미는 왜 돌아온 걸까요? 주제로 돌아가자. 도덕성이 결여된 연애만 하기 때문일까? 손에 닿으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자주 바뀌었고 돌아오자마자 동성이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몸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시 집에 갔다. 나는 그가 거기에 며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토모미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모미도 귀국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것 같다. 라쿠는 소독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강한 냄새의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어떤 날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 집은 확실히 큰 집은 아니다. 우리 아이도 놀라서 울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서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덜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때 그녀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했습니다. 한숨.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왜 당신을 비난해야 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일을 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무서워요. 내가 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토모미는 나에게 아이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내 어머니는 여자 루스이다. 매력이 없어도 시끄러워요. 그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요? 당신은 멍청하고 못생긴 남자들을 너무 많이 안아줬어요. 왔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실 텐데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나보다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신기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그럴 정신적 여력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공살이 되던 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정말 클릭합니다. 내가 왔어. 언니가 결혼을 못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왜곡 때문이고 절망적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증거와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결혼할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나요? 자매의 세상에 너 같은 바보를 아내로 삼고 싶은 남자는 없을 거야. 아니다. 더 이상 그 아이 근처에 가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아이의 성격이 변색된다면 나는 곤란할 것이다. 아이는 처음으로 나의 성적인 본성을 듣고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악으로 돌아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내게 나쁜 짓을 했어. 토모미에게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과했습니다. 나는 토모미를 돌아본다. 토모미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거기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말을 그렇게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게 말하고 미아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동안 토미와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을 거야. 토미에게 사과할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토미미는 집에 있어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부됨.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토모미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과하려고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토모미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다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불쾌한 의미하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그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토모미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됐고 어느 날 양심으로부터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심상 첫 손자인데 왜 빨리 만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시댁이 멀고 운전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전하면 정의감이 생깁니다. 물론 나는 여기서 갈 것이다. 어머니는 부모님 집에 와도 괜찮다고 하셔서 양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동의했다. 며칠 뒤 나의 의로운 양심이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의로운 양심은 나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시상식 이후 그때 우리는 어른들처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의로운 눈이 그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다 어머니도 그 점을 이해하신 듯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기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축하해줍니다. 아이가 정의감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한참 아이를 즐겁게 놀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내 친구임을 알게 된다. 자신도 들었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에 토모미는 활짝 웃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있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부모님도 양심도 너무 놀라서 우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만이 결백했다. 그는 사지를 사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친구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는 그의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 어머니 내 이름은 노코의 여동생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경직됐다. 마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불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조용해졌어.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간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인데 수입이 3천만 엔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얻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당신의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나랑 달리 넌 못생겼고 체격도 나빠. 게다가 남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살아. 도와줄 수 없는 바보. 나는 아름답고 착한 성인 여자인데 그 옆에는 어떤 여자가 더 어울리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모미의 말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머릿속을 달리고 있어. 남편은 연수입 3천만 엔의 변호사입니다. 저한테는 아까워서 얻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시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혼란이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왠지 입을 열었다. 변호사 남편도 없는데 웃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던 토모미는 눈을 크게 떴다. 하하. 나는 부서진 목소리를 내었고 방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말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폰 소리로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는 방 안의 이상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듯 그 활기 넘치는 남자를 상대하러 갔습니다. 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우리 방에 왔고 토모미도 그와 함께 나타났다. 남편도 온 남자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 앞에 같은 얼굴의 두 남자가 나타나는 것을 본 것은 토모미 다이스케였다. 입을 벌리고 얼어붙은 남자는 사실 다이스케의 쌍둥이 동생이다. 요스케 출신이었어. 데이수키와 요속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꽤 비슷해 보이는 두 소시지 쌍둥이입니다. 사진을 보니 확실히 식별이 가능한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다이스케는 양심이 좋다. 부모님 집에 간다고 말했더니 그렇다면 그날도 나도 거기 갈 테니 먼 길을 달려 브림 클리닉에서 오셨다. 토모미야는 멍청하게 벌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한 듯 다이스케에게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말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다이스케가 소리쳤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헐, 우리도 진짜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렇게 말하자 나와 토모미는 마지못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토모미와 나는 싸웠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 이건 내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술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본 적 있는 얼굴. 그 남자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 남편 다이스케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불렀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를 적출하고 약탈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토모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요스케는 토모미를 어디선가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스케는 아름다운 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스케와 똑같았던 것 같다. 윤희는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둘 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요스케는 그냥 좋아 보인다. 여자가 다가가도 별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나와 토모미를 괴롭히기 위해 요스케와 관계를 깊게 했고 요스케는 멋진 여자다 은하는 섹스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토모미는 오늘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요스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요스케는 토모미가 자신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정말 사랑했어요. 라고 말한다. 토모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요스케가 그런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원들 스스로는 그렇게 쉽게 분열되지는 않겠지만 요스케의 말을 듣고 도미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며 공격한다. 절름발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당신처럼 지루한 남자와 누가 데이트하겠습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너 때문에 다 망칠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물론 반박하려고 했으나 요스케가 먼저 반대했다. 사람 마음이 없나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까요? 만약 알면 당연히 너와 헤어지고 너한테 쓴 돈 다 돌려줄게. 내가 가져갈게. 손을 들 생각이라면 어디에서나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요스케의 말에 토모미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나오코의 남편이 아니죠. 즉 연간 수입이 3천만 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내 말과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으니 저는 확실히 나오코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연봉 3천만 엔을 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법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모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고 아마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오코의 남편은 그가 법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 형제가 법률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는 법률 분야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모미 말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률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변호사다. 검찰 아닙니다. 그는 요스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리고 토모미는 자신이 한 말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나는 토모미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것이다. 더 이상 공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오코가 애초에 나한테 무서운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 책임이므로 고소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속에게는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형벌이 악해져서 나는 정의와 양심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토모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토모미한테도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사실이야. 하지만 저는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할 기회를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토모미에요. 복수하고 싶어도 남편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이는 토모미의 의뢰와 똑같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면 이런 오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울한 요스케를 바라보며 토모미에게 말했다. 말한 단어 그날은 제가 언니에게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합니다. 내가 말한 방식은 틀렸지만 내가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위나 외모만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내려다보다 누구랑 사귄다고 해도 놀림만 받아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스케처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언니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계속 잃게 되는 것이 내 질문인가? 케니와 토모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나에게 신음소리를 냈다. 토모미와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 반성하게 됐다. 우스케가 준 돈을 점차 돌려주고 있는 것 같다.
다이스케는 한꺼번에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요스케의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은 마침내 저에게 그 돈을 부모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시부모님 앞에서 다이스케의 형 요스케를 모욕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나 역시 부모로서 다이스케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단열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여동생은 원룸 아파트에 혼자 산다. 응접실에서 일하다 도시가 스스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좋으면 내부도 좋습니다. 곧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한편 다이스케의 미혼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네, 부모들은 종종 자녀를 보러 옵니다. 집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은 외모나 신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7만엔만 보냈다고 따님 가족을 간섭하지 마세요. 딸의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수당을 3배로 늘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죠. 엄마의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입을 다물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 게으른 사람이군요. 나눈의 딸도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 싶다. 좋아요. 진심으로요. 3배의 행운이군요. 내가 해냈어. 나는 이것으로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젊은이들을 성심껏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할 의무가 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50대 주부이고 바로 교육을 시작했고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빚 없음 지금의 남편인 히로토 씨와 결혼했지만 두 젊은이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리 남편과 저는 둘 다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은행 송금 화면을 보며 중얼거린다. 아내와 아이가 혼자 살기에는 수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7만엔을 벌게 됐습니다. 위에 용돈을 보내면 오늘은 다이스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ATM 화면을 확인하여 송금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2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출산하면서 배웠습니다. 나는 내 딸과 그 남편에게 너무 관대했고 물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이스케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다이스케 본인이 7만엔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나와 다이스케를 위해 7만엔을 쓰기로 했으나 지금은 다이스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소중한 딸을 위해서라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엄마는 소중한 아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조산원에 들렀습니다. 늘 가던 조산 전문점이에요. 샌디 메나미는 그곳의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걔야. 오늘 밤엔 이것저것 사고 싶은데 한 사람이 먹기에는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천사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딸과 남편에게 가져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는 오마나미짱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잘 지내는지 묻습니다. 나는 이곳의 천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마나미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은 괜찮은 것 같으니 이건 보너스입니다. 천사는 마나미가 가장 좋아하는 조산아들을 조금 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았습니다. 나한테 건네줘서 나쁘다. 괜찮아. 항상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나미짱도 웃었으면 좋겠다. 사실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조산이 약간 증가하여 가게를 떠납니다. 나는 곧장 마나미의 집으로 향했다. 마나미와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는 1층에 있다.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살기엔 조금 작은 편이다. 익숙한 아파트에 도착하자 우리는 2층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다 그리고 나는 마나미 일행이 살고 있는 202호실로 향했고 종소리가 울렸다. 핑동. 내 마나미는 차인벨을 울리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마나미의 얼굴을 본 순간 좋지 않은 무슨 일이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더 있나요? 다소 떨리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지만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사나를 마나미에게 건넸다. 마나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다른 것도 많으니 많이 먹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나미는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며 마침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결국 내가 대답했을 때 나오코의 집에 당신을 초대했어요. 차 한 잔 어때요? 감사합니다. 귀찮게 할게요. 신발을 벗고 마나미의 방에 들어서자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부엌에 기생충 음식 용기가 담긴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쳤습니다. 상자에서 흘러넘쳐 거실 곳곳에 빨래가 널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도 켄트는 거기에 있다. 마나미, 이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카마나미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아직 본 적 없다는 듯 눈을 찌푸렸다. 엄마로서 제대로 말해야겠습니다. 역시 이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숙박 끓이고 청소가 있었습니다. 마나미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나를 부정하는 말들이었다. 살기 힘들어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에서의 마나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마나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얼마나 지났나요? 아마도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입구에서 이루어지나요? 나는 방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나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군의 직감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지만 지금 당장 말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찍 집에 가서 마나미가 나에게 선물을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나미의 상태와 방의 상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집의 상태 바쁜데도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히로토였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리시버를 귀에 갖다 댔다. 응아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술궂은 말투로 기분이 나빠지네요. 그러자 히로토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7만엔만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에헤헤 갑작스러운 폭언에 놀라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히로토의 폭언은 그쳤다. 아니요 보통 나 없을 때 내가 올라가서 방 청소해. 감초야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가쿠미가 혈연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히로토는 가쿠미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혼 사람 물론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히로토는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히로토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야 합니다. 7만엔이라도 지금은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이스케 금액은 에마어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만 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라면 무지함을 몸에 담아 벌었다. 노다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집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열이 나기도 합니다. 비용과 수도요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식비도 있으니 액수로 벌어들인 돈에서 7만엔을 잃는 것은 큰일이다. 큰 고통이야. 그럼에도 송금액을 늘려야 한다. 딸깍 소리가 나고 수화기를 들고 심호흡을 한 후 나는 살았어 라고 말하고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다시금 돈을 보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7만엔이라는 용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인생에는 더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쉬는 날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에는 송금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일까지 3개월치 전액을 지불해주세요. 히로토가 흥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에게 용돈 7만엔을 보냈다. 타카가라고 한 사람 나를 바보처럼 느끼게 만드는 필요의 현실. 여러분, 지금까지 송금을 걱정했는데 타카가 7만엔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하도나타 7만엔 없으면 못 살아요. 나이가 많아서 돈을 보내야 해요.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말에 히로토는 혀를 차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려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논을 사온 재료로 요리해볼게요. 요즘 정말 시간이 많이 생기고 예전처럼 요리라는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히로토 씨 외에는
그의 공부가 걱정이에요.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 집에 있다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초췌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가쿠메이는 갑자기 화가 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었다 히로토가 술자리에서 말썽을 피우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다.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로 인해 돈이 빡빡하다고 한동안 이런 상태였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게 다정하게 물어보니 마나부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유출하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을 돌려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엄마, 마나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9주 5일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히로토는 술을 사오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얻은 사람은 자기였다. 돈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히로토도 급여의 일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게 예산에 포함시켜주세요. 물어봐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검정고시 공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테루시나는 승진시험을 볼 생각이 없어서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요자유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야나는 나의 소중한 딸이 이렇게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켄트를 데리고 여기로 다시 와주세요. 내 엄마는? 이미 오셨으니 괜찮아. 요그날 나는 배움을 굳게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마나부는 켄트와 함께 내 아파트에 왔습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것을 먹이고 잠잘 곳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안도한 얼굴로 자고 있는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나미에게 절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한테 줬어. 당시 서양식 교육비와 사진 촬영비를 히라토의 부모가 한꺼번에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그것은 정말 미안해요. 멍청한 아들 탓이라며 사과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 히라토 씨의 잘못이겠죠. 마나미에게는 그들과 마나가 양심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켄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히라토 씨는 이혼 후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많이 괴로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환금을 받으면 평생 오지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쓸 수 있어요. 일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히라도의 부모님 집보다 훨씬 먼 것 같고 여기보다 놀거리가 더 많은 것 같다. 빈자리 같은데 히라도 씨에게도 마나미에게도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색이 좋아져서 마나미의 지도하에 나와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해당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식 둘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나미는 결혼 전에 쾌활함을 되찾고 나와 함께 켄트에 갔다. 양육 같은 그런데 켄트는 아버지를 교사로 변신시켜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맡은 것 같다. 이따 놀랍게도 그녀는 이제 나와 마나미보다 요리를 더 잘해서 장래의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나미와 나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신랑의 함성이 딸의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내 말을 가로막고 일어나 맹렬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한 달에 15만 엔의 용돈을 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는지 눈이 멀고 돈이 없어도 일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결혼하면 딸의 돈을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 것이다. 당신은 노인이니까 앞으로는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신랑의 장소는 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둘째 딸은 얼어붙었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하면 인생 망칠 거예요. 딸아이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더욱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자기 엄마가 말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68세이고 펜션에 거주하며 현재는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에 전에 저희는 남편과 외동딸 미호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출산하다 보니 딸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남편과 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편과 저는 딸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2살 때 사고로 약에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혼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키워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름다움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충격 때문에 학교를 빼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열심히 응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진지하고 정직한 아이로 성장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 대신 나는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내 인생과 딸의 장래 등록금을 고려하여 서둘러 출근해야 했습니다. 나는 해야만 했다. 늦은 밤에 딸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과감히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나는 집에서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다닐 때보다 근무 시간도 길어지고 고생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집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다미오 하시. 그 사람은 다정한 소녀였지만 사실은 외로울 것 같아서 집에서 일을 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웃는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주밤새도록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고 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미호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쉬었다 예고도 없이 계속 일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한 것이 원망으로 변했고 불규칙한 생활 방식과 과로로 인해 나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증상이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치워두었다. 나는 절망에 빠졌고 미호의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취직한 이후부터는 전화를 했다. 그는 나에게 매달 15만 엔을 보낸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전화가 올 시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벨소리가 울렸다. 이 휴대전화는 나와 내 딸을 연결해준다. 제가 선택한 제품이고 거의 1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모시모시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미코는 괜찮아요. 억지로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요 그건 매번 진부한 표현이 됐어요. 그 후에는 미호의 작업과 그 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이벤트를 알려주세요. 나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소에는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뭔가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한 듯하다. 딸만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쩐지 짐작이 간다. 엄마의 직감은 틀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호는 잠시 침묵했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혼을 선언했다. 예상대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의외였다. 미호와는 통화를 자주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나누지 않는다. 어렸을 때 생각보다 일찍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랐다기보다 기뻤고 연도를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신났어요. 드디어 미호에게 나 말고 다른 가족이 생겼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데리러 올 때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나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기다렸다 하니 오래 살려면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당신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호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사업가이고 우리의 주요 사업은 유기농 원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 개의 안테나 상점과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니저가 꿈이었던 미호가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생각에 잠겼다. 미호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미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했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아니면 항상 자신의 회사를 소유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있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한 즈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직하다 나는 그에게 물었지만 그가 정말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등교육에도 진학. 미호는 고집이 세고 대학에 가기를 거부해서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능하도록 특정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미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국립대학교에 입학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졸업하자마자 식품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입사한 날부터 식품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들은 15만 엔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신입사원이었을 때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벌충한 것 같은데 지금은 월급이 올랐다. 본인 스스로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알리는 전화 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약혼자가 미호와 함께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히데오 씨인 것 같고 현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그의 힘찬 목소리가 들린다. 지타 확실히 긴 매듭과 튀어나온 가슴이 남자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 사람은 방금 준비한 식사를 둘러싸고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 히데오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점은 좋았었대때로 나는 그의 과신한 발언에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큰일이야. 함께하진 않은 월급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다. 싫어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낸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직장인을 얕잡아보는 것 같은 말은 듣기 싫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무엇보다 눈앞의 아름다움에 호응하고 있음에도 처음부터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점차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 후에도 나는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 나는 위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도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콘서트를 할게요. 으르탄토가 될 거야. 컨설팅 업무도 하시나요? 글쎄요.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덕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운이 좋다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현재의 삶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분이 나빠진 것 같고 태도도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히데오 씨는 마이크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류 대학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학교가 망해도 난 책임 안 져요. 카라네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내가 신나고 있을 때 히데오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온 것 같아 자리를 떠나 복도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분명히 좋은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정도를 듣게 된다. 왜 스스로 결정을 내리나요? 내 회사야? 모든 것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아는 건 너희들이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미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친절한 편인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타이데 힘들겠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히데오상이 돌아오셔서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루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다가 히로엔과 상해 후 떠나는 히데오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아름다움을 선택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후 두 가문의 교류는 무사히 끝났고 히데오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히로조노는 금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들어오자 드디어 때가 됐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버진로드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오늘까지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울고 싶은 기분이 들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히로엔에는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축복해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VTR의 환호성과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히로엔이 끝날 무렵 진행자가 프로그램에 없던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여기서 신부님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와 신과는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 헐떡거린다. 사실 식장에서 나도 깜짝 놀랐다. 나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히데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의 편의상 편지라고 부르는데 제 경우에는 다 외웠어요. 꽤 긴 편지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천천히 축복의 말을 전해주세요. 저는 미혼모이지만 아름다움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단어를 줄였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아름다움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결과, 나는 이를 기억하고 편지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매달 돈을 보내주는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도 신도 히데오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중간에 태영이가 기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 읽었을 때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응원이 올라갑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그들의 미용 관행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 쓸쓸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온다. 노력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해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환기로 윙윙거리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히데오의 목소리인 것 같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하고 있다. 나는 이 소녀의 송금 소식을 처음 듣는데 달빛을 머금은 신도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미녀, 펜션에 사는 시각장애인 노인에게 돈을 보내지 마세요. 당신의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 내 거일 거야. 나는 앞으로 단 한 엔도 보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모든 손님과 직원은 정직하고 정직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히데오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긴장돼요. 최대한 빨리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귀사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곳의 사장이십니다. 와, 이번에는 히데오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회의장은 조용했다. 아마 현장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집에서 무첨가 화장품을 만들어 소규모로 판매하던 그녀가 큰 인기를 끌며 회사를 차렸다. 내가 해냈어의 개봉 당시에는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제품의 매출은 꾸준히 늘었다. 놀고 있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유능한 직원 중 일부는 이미 태어난 지 몇 주 된 상태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장품 정책 공장과도 계약을 맺고 집을 사무실 겸 사무실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고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미용실에서 송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는 있지네. 미용수당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5만 엔은 뷰티 자체 수업료를 갚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는 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비용이 걱정됐거든요. 내가 늘 원했던 아름다움도 조건이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미용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자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뷰티는 이야기가 달라도 나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기의 고집은 변함없지만 결국 미모를 위해 돈을 보내게 된다. 나는 받기로 결정했다. 히로시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사하러 왔을 때 회사 이름을 묻고 사업 파트너인지 물어봤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뷰티에 입문하기 전에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비대로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남길 수 없어서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동시에 히도 씨는 현장의 손님들에게 미용수당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움이 내 개인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일어서다. 이제 남은 방송 프로그램은 뷰티가 나에게 전하는 인사뿐이다. 아름다움이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분명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름다움은 무대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난리가 났고 신부 측 하객들은 행사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소리도 들리고 반면 진동 측 손님들은 벌칙이 나쁜 듯 침묵을 지켰다.
희도 씨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피로정원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그것을 그린 사람과 함께 투표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미녀와 나는 문간에 서서 몇 번이고 사과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는 과거에도 다양한 조사 현장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그 후 뷰티로부터 전화로 뷰티와 희도가 공식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희도산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의 진지하고 엄격한 부모님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점이 노출된 이상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희도씨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신뢰가 흔들리고 회사의 평판도 흔들렸다. 이 또한 떨어졌다. 결국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파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남을 무시했던 그의 태도는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림자는 왕의 법이다. 통화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내가 제안한 것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희도씨에게 의사의 약을 받았고 츠루와 미녀는 괜찮았습니다. 싱싱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기 때문에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웃었습니다. 문제가 된 돈을 거듭 거절했지만 이를 악용해 상황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런데 사실 저는 미용수당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특별 통장에 넣어두거든요. 나는 저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고 인연을 뽐낼 기회가 생긴다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그 순간 미녀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며 키티소는 혼자 웃는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집에 갈 테니 바람 조심하세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는 좋아하는 휴대폰 표면을 쓰다듬어 보세요. 일기장 속 그 완고하면서도 솔직한 소녀는 분명 행복할 거예요. 상황이 변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있어. 다짐하고 출근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뵙고 싶었어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딸이 출산을 하러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어머니 은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루코의 집 즉 당신 자신은 단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엄마로서 오랜만에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엄마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심장이 꽉 눌려서 가난한 연인은 자신의 작은 소유물을 넘겨주고 재빨리 시설에 들어간다. 응. 그거 참 안타깝네. 난 내 기분 따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거야. 웃는 여자. 이토록 공허했던 적은 없었을까. 당신과 당신의 손자를 위해 1억엔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내 딸에게 미안하다. 그랬는데도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올해 60세가 됩니다. 나의 외동딸은 남편 다이스케가 5년 전에 집을 떠나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 형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족 3명이 살았던 집에는 나 혼자다. 인생은 외로워요. 하지만 저는 다이스케가 남긴 허브정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서 꽤 알찬 하루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브 정원을 여는 것은 나와 아내의 공통 목표였습니다. 저는 항상 허브차를 좋아했습니다. 어렸던 나와 함께 바치를 좋아했던 다이스케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해 결혼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노다 당시 저는 어떻게 사업을 키우거나 관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이스케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웃고 있었고 낙천적인 성격이 뒷받침해 주었다.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호소코가 바보가 된 이유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었지만 가족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작은 허브밭이 있어서 다행이다. 되었다. 안타깝게도 호소코가 떠난 이후로 사업이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호소코예요. 아이를 낳고 그리운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어서 집에 갈게요. 최소한의 것만 말씀하시지만 출산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호소코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내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버지가 될 만한 남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전화로 물어봐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반갑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요아카, 글을 쓰실 때 주의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나는 전화를 끊고 비현실적인 기분으로 다이스케의 불단으로 향했다. 호소코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싸우게 됐어. 그것은 일이다. 이것은 오래된 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전화를 걸고 안개가 자욱한 호소코의 방을 나와 청소부 쪽으로 향했다. 3일 후 정오 이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호소코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가 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멋진 곳이 있었다. 한 여자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잠시 후 나는 그것이 호소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배는 옷 너머로 보일 정도로 컸다. 기다 태어난 지 8개월쯤 됐을 텐데 임신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는 유독한 밝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너무 짙은 화장을 해서 화려해 보였다. 이다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고 입구에서 하이힐을 벗는다. 놀라면서 나는 소밥이라며 웃으며 물에 던졌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졌다. 어렸을 때 다이스케와 나는 작은 허브를 키웠다. 늙은 사이코는 웃곤 했어. 그녀는 카모마일 꽃에 꽃을 붙이고 이 향이 너무 좋다며 크게 웃었다. 나는 그때의 귀여운 소녀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이코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의 잘못이었나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요?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이코는 나를 사악한 개 취급했고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폐인 취급을 받았다. 그것은 되었다. 맨날 집에만 있는 사이코가 걱정돼 근처에 사는 소꿉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도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러나 사이코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거부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촌스러운 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온갖 말다툼으로 나날이 지쳐갔고 내가 아무리 경고해도 사이코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없이 술집에 가려고 노력하다 귀찮은 취급을 받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결국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필사적으로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술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를 말리려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그러자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게 부서졌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을 넘겨주고 빨리 시설에 넣어주세요. 돈이 없고 자식을 중국어로 키울 수 없다고 해도 이제는 지적하지 마세요. 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크게 비명을 질렀고 너무 신나서 학교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자신이 원망스러웠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집에 가도록 허락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사이코는 나를 꼭 안아줄 듯한 방식으로 제지하려고 하는데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내면서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히스테리 상태입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말이죠. 결국 나는 벽을 세게 치고 웅크리고 서둘러 그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내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 호흡이 있는 것 같아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의사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폭력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병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호소코의 옆모습은 어렸을 때와 똑같은 것 같았다. 호소코의 손 쥐고 있는 동안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호소코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모를 쳐다보고 있다. 괜찮아요. 고통은 없어요. 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호소코는 마음을 정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뒤 다른 손으로 그녀의 배를 찔렀다.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 목소리야. 나는 매우 부자입니다. 나는 술집에서 일하곤 했어요. 으때때로 고객들은 정말 비싼 양복과 값비싼 시계를 입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몇 번 매장을 방문한 뒤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아 매장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새빨간 스포츠카를 태워주고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다 주세요. 나는 절대 가난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놀이에 불과한 것 같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나를 버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중반쯤 되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내 직업과 친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혼자인데 배는 계속 자라고 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지막에는 오늘까지의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나뿐이었다. 아무래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온 것 같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본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멈췄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반항하고 도망가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도 솔직하지 못해요. 더욱이 출산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불안이 가득 차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하네요. 엄마. 제가 마지막에 그 말만 하고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침대 위에서 호소코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으니까 같이 살자. 어느새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호소코와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내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2달 후, 호소코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는 명랑한 소년이었고 우리는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호소코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섞어주세요. 꿀 냄새가 난다고 하여 매일 밤 마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거절하는 모습이 보였다. 호소코는 왜 마침내 입을 열었을까? 사실 그 남자는 나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호소코뿐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가 창시자였습니다. 일어난 것 같아 부자인 아내였고 남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치품을 입고 여자들과 놀았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은 다른 여성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그들과 잇따라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산은 고갈되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호소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라 이 시골까지 왔어요.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 유일한 것은 당신이었고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이미 아이가 있을 거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말을 할 수 있나요? 남자는 보고도 말할 수 없는 거짓말에 깜짝 놀란 호소코에게 손을 뻗어 악수를 시도한다. 호소코는 반사적으로 손을 뗐다. 남자는 마치 노출된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아이를 올려다봐 거절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호소코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 옆으로 지나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점심으로 볶음밥을 준비했다. 필요 없어.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를 보면 팔과 다리가 가늘고 가늘다. 제대로 먹지 않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피곤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치는 목소리에 겁이 났다. 내뱉던 남자는 그래도 거절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귀하의 자녀가 방금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생각해봤어요. 아웃사이더인 나조차도 이렇게 많은 이기적인 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호소코를 지키기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난 다 싹쓸이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호소코가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궁금합니다. 빨리 집에 와주세요. 남자는 잠시 움찔했다가 분노로 얼굴이 점차 붉어지더니 힘차게 일어섰다. 그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가난해도 뻔뻔한 여자다.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사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카라키 시작해. 호소코는 화를 내며 머리를 내저으며 소리를 지른다. 호소코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좌절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꽉 쥐다. 나는 그런 포스에 개의치 않고 내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 너. 아쉽게도 손주를 위해 1억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호소코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집은 이미 황폐화되어 의식적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호소코가 떠난 뒤 허브정원 사업은 꽤 성공했다. 재배 방법을 숙지하시면 국산 무농약 허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눈 깜짝할 사이에 늘었다. 부부는 쓰지 못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부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매우 부자가 되었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호소코의 손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었어요. 남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정책을 결정한다. 방금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불안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